보냈습니까? 벌써 2학기도 3주차가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없이 계속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또 태풍이 전국을 휩쓸어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국가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리더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조직 구성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느냐, 이것이 진정한 리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3주차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사상식, 여러분들과 어떤 것으로 해볼까 하다가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 보고 있는 사진이 프랑스 혁명 시기에 유명했던 단두대입니다. 작두와 같은 엄청난 무게의 칼을 위에다 놓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내리쳐서 사람의 목을 한순간에 잘라버리는 그런 사형 도구죠. 굉장히 잔인한 사형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누구일까요? 여러분 로베스피에르라고 여기 돼 있는데, 여러분 들어본 학생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 자코뱅당이라고 하는 과격 급진 정당의 당수로서 프랑스 혁명을 완성하고, 이후에 프랑스의 독재자로서 공포 정치를 했던 사람이죠. 다음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여기 보는 사진은, 큰 사진이 프랑스의 마지막 군주였던 루이 16세고, 그 밑에 조그만하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 사진이 루이 16세의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 여왕입니다. 왕비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와 루이 16세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프랑스 여행을 할 기회가 있으면 바르세유 궁전에 가면 그 마리 앙뚜아네트 그 왕비의 방이 따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성난 군중들에게 로베스피에르는 이렇게 선동을 했어요. 프랑스가 이처럼 어렵게 사는 것은 황제가 부패했기 때문이고, 그 황제를 부패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다. 이 여자는 늘 사치와 호화와 향락에 빠져서 살면서 프랑스를 부패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을 사형 선고를 내리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로베스피에르입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자신이 만들었던 단두대에 의해서 이 로베스피에르도 결국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베스피에르와 관련된 일화로 로베스피에르와 우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시사상식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이 집권하게 된 그 주요 원동력이 누구냐면 바로 농민과 노동자들이 그 주요 그 지지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의 힘을 얻고 부패한 프랑스를 바로잡자라는 기치하에 부패한 사람들을 단두대에 가차없이 처형을 하곤 했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프랑스 농민들의 경우 이 우유를, 빵을 주로 주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유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유값이 비싸서 농민이나 노동자들은 우유를 제대로 먹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는 이들 농민과 노동자들도 우유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유값을 반값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조개 노동자 농민들은 너무 좋았죠. 그동안 먹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먹을 수 없었던 우유를 싼 가격에 먹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어느 날 시장을 확인해 보니까 우유값이 떨어지기는커녕 굉장히 올랐어요. 그래서 로베스피에르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낙농업자들이 반값으로 팔아서는 도저히 이윤이 남지 않으니까
이 젖소들을 우유를 짜지 않고 오히려 도살을 해서 고기로 팔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유값보다 고기값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어렵게 우유를 짜서 파느니 고기로 그냥 팔아버렸던 거죠. 그래서 낙농업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도대체 왜 너희들은 그렇게 우유를 안 하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료값이 너무 비싸서 이 도저히 반값으로는 이윤이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로베스피에르가 그러냐 하면서 사료값도 절반으로 낮춰버리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모든 노동자 농민들이 우유를 마셔야 되는, 편하게 마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로 우유를 마실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료를 판매하던 이 여물을 판매하던 업자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 반값만 받고 팔아서는 인건비조차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료 농장 그 들판을 그냥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를 개간해서 포도 농장이나 농지로 개간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료가 공급도 안 되고 우유도 안 나오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지니까 우유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빚어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우유는 거의 소수 귀족만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전락했고, 심지어는 갓날 아이들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빠지게 됐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노동자와 농민들은 폭동을 일으키게 됐고, 노동자 농민을 등에 업고 프랑스에서 정권을 잡았던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의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단도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사상식을 하면서 늘 이 시사상식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우리는 한번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띄워놓은 것처럼 가장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착한 생각, 착한 의도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늘 선한 쪽으로 나타나지만은 않는다는 것이죠. 로베스피에르 입장에서는 돈도 없고 힘든 노동자 농민들에게 우유를 마음껏 먹이고 싶은 선한 생각으로 정책을 펴지만 이 정책의 이면을 돌아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노동자 농민을 더 괴롭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례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최근에도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는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 또는 가족에게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일이 오히려 악한 결과로 돌아오는 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무수히 많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선한 생각, 내 입장에서 선한 생각, 좋은 일을 하더라도 이 주사의 동전의 앞과 뒤처럼 양면을 고루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의 시사상식은 로베스피에르와 우유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를 뒤집어 보면서 동전의 앞과 뒷면을 동시에 바라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고가 필요하다. 특히 리더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더 그런 자세,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리더십의 구성 요소, 뭐라고 했죠? 리더십의 구성 요소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정의를 할 때 리더가 구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리더와 구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또는 개인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 이것을 리더십이라고 했고, 그런 사람들을 리더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리더의 구성 요소는 첫째, 리더가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대상인 구성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리더와 구성원 간을 감싸고 있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 과업의 특성이나 직무 특성, 개인의 특성, 이런 것들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상황 요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리더십의 구성 요인은 리더와 구성원과 상황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리더십이 이렇게 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산업사회의 이분법든 무슨 과학적 관점에서의 인간관리론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는 이 인간을 조직을 관리할 수 없을 만큼의 정보가 다원화된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화됨에 따라서 리더십의 중요성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바로 인간의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이 존중됨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과거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만 진행되었던 것을 이제는 현장 경험까지도 겸비한 많은 연구가들이 등장하면서 연구가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통적 리더십 이론의 개요와 변천 과정,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상황인 리더십 특성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영상 자료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 13번째. 빈대보다는 나아야지.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고 정주영 회장의 젊을적 이야기입니다. 인천의 한 부두에서 막노동을 하고 피곤한 몸으로 숙소에 들어가면 득실거리는 빈대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빈대들을 처리하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를 궁리하던 그는 나무 평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대야에 물을 담아 평상에 네 다리를 담그게 했습니다. 헤엄을 치지 못하는 빈대들이 평상 다리를 기어오르지 못할 거라는 그의 예상은 적중했고 며칠간은 단잠을 잘 수 있었죠. 하지만 며칠 후 다시 빈대들의 맹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는 궁금한 마음에 밤잠을 자지 않고 빈대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빈대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청년 정주영은 깜짝 놀랐죠. 빈대들은 평상 다리가 아닌 벽을 타고 천장으로 기어 올라갔고 천장에서 공중 낙하를 하며 정주영 회장의 몸 위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모습을 본 정주영 회장은 그 후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날의 빈대들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는 나는 빈대만큼 최선을 다했는가를 자신에게 되물으며 보잘것없는 빈대도 그렇게 하는데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못 해낼 것이 없다는 인생 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뇌를 믿으십시오. 우리의 뇌에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 마법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의 시크릿이죠. 마지막 대사에 우리의 뇌를 믿으십시오. 우리의 뇌에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 마법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더 시크릿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정주영 명예회장은 현대그룹의 창업자이고 마지막 현대그룹 명예회장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1915년에 강원도 금강산 너머의 통천이라는 작은 마을,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서 농사일만 짓다가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해서 아버지 몰래 남한으로 도망와서 저 인천 제물포에서 쌀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오늘날의 현대그룹을 만든 사람입니다. 정주영 명예회장 얘기를 잠깐 여기서 소개한 것은 오늘 강의 말미에
오늘의 화제 인물에서 정주영 명예회장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차원에서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정주영 명예회장이 쓴 책 중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혹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실패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시련이라는 시험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통적 리더십 이론의 개요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서양이나 고대를 막론하고 리더십에 대한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고대에 보면 통치술이라는 학문이 이론들이 각 국가별로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런데 통치술을 보면 반역죄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어요. 왕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이러한 리더십 이론이 보다 체계적으로 자리 잡게 된 계기는 바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량 생산의 시대가 돌아오니까 과거 중세 봉건 시대나 또는 노예제 시대처럼 그냥 인간을 기계의 나사모처럼 이렇게 그냥 원하는 대로 운용해서는 도저히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없다는 것에 기인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리더십이라는 학문이 체계적으로 연구가 되고 이론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 이론에 대한 대부분의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론은 산업사회의 리더십 이론 연구를 주도했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론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리더십 이론은 전통적 리더십 이론과 현대적 리더십 이론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통상 구분할 수 있는데, 전통적 리더십 이론이라는 것은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리더십 특성 이론으로서 리더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이론이 처음으로 리더십을 학문적으로 이렇게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리더십 특성 이론만으로는 리더에 대한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어떠한 리더의 효과적인 행동들이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성과를 올릴 것인가 하는 리더십의 행동 패턴을 한번 연구해보는 리더십 행동 이론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됐죠. 그러다가 리더십 행동 이론조차도 똑같은 리더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직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직에서는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생기면서 특성 이론이나 행동 이론만으로는 리더십을 정의하는데 한계가 있겠구나.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서는 리더십 효과가 더 잘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리더십의 효과가 상황별로 달라지더라. 그래서 리더십 상황 이론이라는 것이 20세기 중후반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리더십 이론의 다양하게 분화가 되고 진화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튀어나오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 리더십, 인파워먼트,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진성 리더십, 자기희생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요즘 박항서 감독의 파파 리더십, 전략적 리더십, 테크놀로지 리더십, 어마어마하게 많은 리더십 이론들이 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 시기부터 나타난 리더십 이론들을 우리가 현대적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리더십 이론은 우리가 세 가지로 아까 설명을 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1930년대 정도에 나타난 특성 이론, 자질론이라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위인들의 특성을 연구하다 보니까 위인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어떠한 고유한 개인적 자질이나 특성을 가져야 하는가에 그 연구 초점을 두고, 또 위인들은
아주 우수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과 어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밝혀내기도 했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리더는 건강하고 튼튼해, 계속 크고 건장해야 돼 이랬는데 링컨과 같은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아도 정말 리더로서의 부족함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하니까 다음 나온 이론이 바로 리더십 행동 이론으로서 1950년대로부터 한 60년대 사이에 리더의 행위 패턴, 리더십 스타일과 성과 간의 이것을 인과관계를 한번 규명해 보려고 했죠. 그래 이거 역시 좀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예를 들면 민주적인 리더십과 권위적인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 행동이 민주적이냐 권위적이냐 이거에 따라서 민주적 리더십, 권위적 리더십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방임형 리더십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민주적 리더십을 다 좋아하죠. 누구나 다 좋아하고 민주적 리더십 하에서 자기의 개성과 특성을 잘 발휘할 수 있다 보니까 성과도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산업화 초창기에는 이 조직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람도 업무에 대한 숙달도가 너무 떨어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조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앞에서 좀 끌고 가줘야 돼요. 그래야 그 조직이 어느 정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민주적 리더십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권위적인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더 효과적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리더십 행동만으로, 행위 패턴만으로, 스타일만으로 리더십을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나타난 것이 1970년대 이후에 리더십 상황 이론입니다. 그래서 상황적 요구에 가장 잘 적응하는 리더가 가장 바람직한 리더다라고 이렇게 규정한 것이 바로 상황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의 전통적 리더십 이론을 주창한 사람들은 버나드라는 사람은 이제 특성 이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로서 리더는 선천적으로 남과 다른 탁월한 특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이렇게 했고 화이트 앤 리프트하고 이 사람들은 행위 이론 그래서 리더에 의해 이룩된 업적은 그의 리더십 스타일과 관계가 있다. 이게 1950년대 60년대 이론이고 핀들러 같은 사람들은 리더십 상황 이론으로서 효율적인 리더는 상황의 요구에 가장 부합되는 리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제인 리더십 특성 이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아는 얼굴들도 좀 많이 보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참 위대하고 유능한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뭐 징기스칸, 메가더 장군,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뭐 김대중 고 전 대통령, 애플 여러분 뭐 엄청 아이폰으로 친숙하죠. 스티브 잡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정주영 명예회장, 뭐 메가더 장군, 프란체스코 교황, 이순신 장군, 넬슨 만델라, 처칠, 너무나 많은 이런 위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과연 뭘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리더십 특성 이론은 이러한 유능하고 훌륭한 리더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찾아내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성이라는 것은 표에 있는 것처럼 뭐 성격이나 능력, 욕구나 동기, 또 뭐 가치관, 자질 등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속성들의 집합을 우리가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리더십 특성 이론을 연구하려던 학자들이 밝혀내고자 했던 것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우수한 리더들이 지닌 공통적인 특성은 무엇일까? 두 번째가 리더와 일반 사람의 구별되는 특징은 무엇일까? 세 번째는 효과적인 리더와 효과적이지 않은 리더의 특성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리더십 특성 이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리더의 특성에 대한 견해는 뭐 동서양 고대로부터 다 있어왔죠. 연구 방법과 가학성, 이런 조직 특성 등의 문제로 실질적인 연구는 아까 언제라고 그랬죠? 산업사회 초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사회 초기 리더십 연구가들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세운 위인들, 여기 보면 뭐 나폴레옹,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프랑스를 공화국으로 만들고, 또 정복전쟁을 통해서 프랑스를 세계 최강의 국가로 이끌었던 사람이고, 뭐 히틀러는 뭐 여러분 잘 알겠지만 뭐 우리가 유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고 갔던 사람이었지만 나름대로 나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리더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링컨 대통령, 마하트마 간디, 이러한 유인들은 과연 어떠한 공통적인 특성이 있을까? 이것만 잘 지박할 수 있으면 리더십의 비밀이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연구로서 토마스 칼라일은 그 사람의 그의 저서 영웅과 숭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류의 역사는 위대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들은 인류가 얻고 싶어 하는 것을 창조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영웅들은 신체나 용모가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구분되고 또 뭐 신분이나 지능지수, 성격 등도 다른 사람보다 구분되고 뛰어날 것이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될까요? 특성의 형성은 일반적으로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요인이라면 뭐 우리가 유전적 생리적 측면에서의 키라든지 뭐 체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선천적 요인이라고 있죠. 뭐 예를 들면 키 크고 마른 사람은 뭐 내성적이 예민한 성격을 합니다. 요즘 뭐 혈액형 가지고 성격을 엄청 따져요. A형은 뭐 어떻다, B형은 어떻다. 뭐 여러분들 많이 해봤을 거예요. 저는 그러면 무슨 형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또 체격이 크고 근육이 좋은 사람은 사고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뭐 그런 사람들은 장군에 아주 적합하다. 뭐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 후천적 요인은 사회 문화적인 영향과 교육,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개인차가 존재하고 각 개인의 독특성을 형성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일관적이고 체계화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성들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잘. 그래서 내부적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관찰이 거의 불가능하고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측정만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특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리더십 특성 이론은 고대로부터 존재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여기 뭐 여러 의견들을 제시해 놨습니다만 조선시대의 4대부 자질의 기준이 되었던 4대 기준이었던 신언서판. 신은 그야말로 외모가 출중해야 된다. 언변이 뛰어나야 된다. 서는 뭐 글씨 잘 쓰는 글씨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지식이 있고 문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판은 바로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4대부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손잡을 병법을 기술했던 손자는 장수가 될 5대 덕목으로 지신, 인용, 엄을 들었죠. 지는 지혜로워야 되고 신의가 있어야 되고 인은 특별히 남에게는 인자하여야 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용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용기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서 위험한 상황을 봤을 때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은 자신에게 엄격해야 된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로 퇴임식을 가졌던 합참의장 중에 이순진 장군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름이 참 순진하게 생기셨죠. 저는 그분하고 여러 차례 그분을 잘 알아요. 그리고 정말 사람이 순수하신데 그분이 전역할 때
이순신 장군, 문재인 대통령께서 순진이 형님 뭐 이런 표현도 했었죠. 그때 이순신 장군이 좌우명이 뭔가 나왔는데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게 뭐냐면 직위추상, 타인춘풍. 자기에 대해서는 추상 같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봄바람같이 부드러워야 된다. 이게 그 사람의 좌우명이라고 해서 아주 세간의 이목을 많이 끌었던 적이 있어요. 나머지도 뭐 육도삼약이나 사마법, 오기병법, 통수강령, 클라우제비츠, 플라톤 이런 사람들도 리더로서 갖춰야 될 특성들을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도 표에서는 없지만 리더의 특성과 함께 또 리더가 또는 장수가 경계해야 될 덕목들을 주장한 책들도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여기는 없지만 여기 나와 하단에 있는 것처럼 육도삼약에 보면 장수가 경계해야 할 10가지 과오, 10과라고 기술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 용맹이 지나쳐 죽음을 가벼이 보는 것.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명한 미국의 그 장군이었던 사람이 부하들에게 전쟁을 앞두고 출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죽지 마라. 나를 위해 용기를 부려서 나가서 싸워 죽지 말고 적의 병사들이 적의 지휘관을 위해 죽게 만들어라. 이런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한 것을 제가 영화를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용맹이 지나쳐서 자신의 생명을 가볍게 보고 죽음을 목숨을 함부로 하는 것, 이것이 장수가 갖지 말아야 될 장수를 경계하는 첫 번째라고 했고, 두 번째는 성미가 급해서 성급히 결판을 내는 것.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장비 늘 급해요. 이 말만 떨어지면 벌써 칼로 그냥 쳐버리고 하죠. 그 징기스칸의 매 교훈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징기스칸이 자기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잔을 떨어뜨린 그런 매를 칼로 쳐서 죽이고 보니까 그 물 웅덩이 안에 독사가 배가 터진 채로 죽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징기스칸이 후회와 반성을 담아서 그 매 동상을 세워놓고 한쪽 날개에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분개하여 결정하면 반드시 패하리라. 성미가 급해서 성급히 결판 내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탐욕스러워 자신의 이익과 공명심에 집착하는 것. 네 번째가 연약하여 적을 죽이지 못하는 것. 다섯 번째, 지모는 있으나 겁이 많아 실행하지 못하는 것. 신의는 있는데 아무나 너무 쉽게 믿는 것. 이것도 장수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청렴하되 도량이 좁아 포용하지 못하는 것. 방책은 있는데 게을러서 때를 놓치는 것. 강직하나 고집이 세서 자기 능력만 믿는 것. 난국에 처하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남에게 의지하는 것. 이것을 10가지 과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입장에서 이걸 비추어보고 나는 과연 이 중에 뭐가 제일 나에게 취약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유용하고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세기 초반에 리더십 특성 이론을 주로 연구한 사람으로서 스탁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48년도에 그는 리더십을 연구하면서 리더가 아닌 사람을 논문 124편을 분석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리더는 적극적인 참여와 능력의 발휘를 통해서 집단 구성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리더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 이러한 리더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특성으로 15가지를 꽂았어요. 지적인 능력, 학력, 활동력과 사회적 참여, 책임감,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성, 주도성 쭉 해서 인기, 적응력, 언변력까지 15가지를 해서 했는데, 이 각 특성이 상황적 조건에 따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발견을 실패하면서 그 후에 1974년도에 또 다른 논문을 내면서 리더십 특성과 리더십 효과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리더십 특성과 상황 요인이 리더십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구나 해서 나중에 나온 리더십 상황 이론으로 발전하는 그 계기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말로 리더십 특성 이론만으로는 리더십을 다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느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바나드는 리더의 정신과 기술적 능력으로 체력, 기억, 기술, 상상력, 지각, 지식, 결단력 등과 같은 것을 리더가 갖춰야 될 특성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마는 리더의 성격 특성으로 적응성과 외향성, 지배 성향, 남성적 성향. 그때만 해도 리더는 다 남성이라고 이렇게 봤죠. 왜 가부장적 권위가 가장 강한 시기였고 남성 우월주의가 엄청 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카츠와마는 1956년도에 리더의 기술 특성으로 전문적 기술, 대인관계 기술, 개념적 기술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위 관리층은 전문적 기술을 갖게 되는 것이고 중간 관리층은 인간관계 기술, 그리고 상위 관리층은 개념적 기술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옛날식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술자들, 전문적 기술자들은 화이트 칼라 밑에 노동자로 근무해도 돈을 적게 줘도 된다 이렇게 했던 한동안 대한민국 산업사회에서도 많이 적용됐던 이런 이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은 어떻게 되죠? 오히려 상위 개념적 리더십도 충분히 존중받지만 전문적 기술이 없는 가운데에서 인간관계만 좋은 경우 또는 상위 개념만 좋은 경우는 살아남을 수 없는, 요즘 대기업의 CEO들은 대부분이 과거에 경영학과 출신에서 오히려 공학도들이 많이 CEO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 흐름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짐 콜린스라는 사람은 1965년 이후에 포춘지의 우수 기업으로 소개된 무려 1435개 기업 중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발전된 기업들만 엄선해서 이 발전 조건들이 무엇인가 이거 탐색한 결과 리더십 5단계 모델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기업을 이뤄낸 경영자들은 1단계인 개인으로서의 역량이나 수준, 그리고 3단계인 중간관리자의 단계와는 완전히 차별되는 5단계 수준으로서의 경영자로서의 리더십을 갖고 있더라 하는 것을 발견했죠. 그 리더십 특성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쭉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에 보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5단계 수준에 오른 경영자들에게는 리더십의 두 가지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직업적인 의지가 대단히 강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경영자로 성장한 사람은 위대한 기업으로서 뚜렷한 전환점인 초인류의 성과 창출을 지향하더라. 우리가 요즘 국내에서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LG나 삼성 이런 기업가들을 한번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걸 보면 더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간 최고의 성과에 필요한 일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불굴의 의지를 보이더라. 그리고 영속하는 큰 회사를 세우는 기준을 설정하고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않더라. 그리고 결과에 나쁘면 그 외부 요인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 이것을 극복해내려고 하더라. 이런 직업적 의식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인간적인 겸양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도 않고 또 오히려 직원들의 공을 앞세웠고, 매스컴에 나타나가지고 막 자신의 이 능력을 떠버리지도 않고 오히려 조심스럽다 보니까 심지어는 나약하게 비칠 정도로 그런 아주 겸손한 그런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이 콜린스는 조직에는 5단계의 사람이 다 필요하다. 그렇지만 경영자는 5단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대기업의 인재 선발 기준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삼성의 경우는 기본 자질이 빠른 두뇌와 창의력, 진취성, 도전정신,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람, 국제 언어 능력과 인프라 네트워킹,
비전과 개발, 명확한 목적의식, 자기 개발 노력. 지금 뭐 병상에 놓이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1993년인가 제2 신경영 선언이라는 거에서 제2 창업의 자세로 삼성을 다시 일으키자 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모조리 바꿔라. 이런 말을 하면서 삼성이 이제 뭐 삼성에게 요구되는 인재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거기서 언급을 하면서 T자형 리더 인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T자형 인재. 나중에 여러분들 한국적 리더십 쪽에 가면 다시 또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T자형 인재라는 건 뭐냐?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이 넓은 학문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재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넓게 지식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어느 한 분야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깊이 있게 파서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T자형 인재가 미래 삼성에 요구되는 인재상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현대나 기아는 형식적인 기준보다는 잠재력을 중시해서 5대 덕목으로 도전과 창의, 열정, 협력, 글로벌 마인드를 꺼잡고 LG는 열정과 실행력, 전문 역량을 갖춘 right people. right people이라는 것은 승부근성과 열정을 지닌 잠재력이 풍부한 인재다. 그리고 SK, 롯데, 두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보기 바랍니다. 기타 국내 연구자들이 주목한 리더의 특성은 성공한 경영자를 집필한 16호는 정직성과 비전, 선도성, 공정성, 관대함 뭐 이런 20개를 선정을 했고 대한상의에서 CEO의 특성에서는 결단력과 성실성, 도전성, 친화력, 카리스마 등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백선엽 장군은 군사 리더십을 통해서 침착성, 현장성, 솔선, 필승의 신념, 사기, 존중 등 10개의 요소 기타 많은 사람들이 리더의 특성을 연구한 바가 있고 이러한 특성 연구는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요인으로 도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 특성 이론이 주는 시사점은 리더 특성은 뭐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아주 다양한 관심 주제로 와 있었고 사실은 직관적으로 가장 흥미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대 관점 및 특성 관점에 따라 리더상을 조명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반면에 우수한 리더들의 공통 특성을 명확하게 집약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내면적 특성이다 보니까 진단이 어렵다 이런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조직과 부서마다 직무 특성에 적합한 리더 특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통상 리더십 특성 이론은 뭐 산업사회 초기에 있었고 너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니까 특성 이론은 없는 이론이 아니지 불필요한 이론이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어느 순간에 리더십 특성 이론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뽑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할 때 이 리더십 대부분은 첫 번째 리더십 특성 이런 관점에서 저 사람 인상이 좋네, 저 사람 믿음직스러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 특성 이론이 리더십을 전반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한계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나쁜 이론이다, 이제는 필요 없는 이론이다,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특성 이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사항 중에 오늘의 화제 인물에 대해서 첫 시간 오늘의 화제 인물은 누구였죠? 저를 소개했죠. 이번에는 저가 아니라 진짜로 화제 인물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입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은 1915년 11월 25일 강원도 통천 지금으로 보면 금강산 옆에 내륙 쪽에 붙어있는 마을에서 태어나서 2001년 3월 21일 향년 85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현대그룹의 창업자이자 명예회장이었고 대한민국 대표적인 1세대 기업인이다.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봐 해보기나 했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정주영 명예회장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농사 잘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농사만 시키니까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살아갈 수 없다 해서
친구 둘이 아버지를 몰래 가출해서 남쪽으로 도망을 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38선을 넘어오다 잡혀가서 또 뒤 죽도록 맞고 다시 일하다가 다시 도망와서는 서울에서 잡혀갑니다. 아버지한테. 그래서 세 번째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아버지가 아는 길로 도망가다가는 뭐 다시 잡혀갈 수밖에 없다 해서 저 멀리 서해 쪽 황해도 남포로 가서 거기서 제물포, 지금의 인천으로 도망을 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쌀가게에 그냥 말단 종업원, 뭐 쌀 파는 종업원도 아니고 이 청소나 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종업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열심히 하고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쌀가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매일 하루도 변함없이 하니까 배달을 시켰어요. 배달했는데 너무 정확하고 깔끔하게 하니까 이제는 주인이 장부를 맡겼습니다. 쌀가게 장부를 맡겨서 집사 역할을 시켰던 거죠. 그러다가 주인이 정말 착실하니까 쌀가게를 통째로 정주영 어린 청년에게 넘기죠. 그래서 쌀가게를 잘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아유 뭐 귀부인들이 외제 자동차, 그때 막 이제 대한민국의 그 일제 시대 때 식민지 시대의 친일파들이나 일본 귀족들이 그 외국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것이 뭐 부의 상징으로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 사람들이 차를 끌고 다니는데 한번 고장나면 이게 막 6개월, 1년씩 걸쳐서 고치는데 고치는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야, 그래서 저걸 내가 빨리 고쳐주면 돈을 엄청 벌 수 있겠구나 해서 쌀가게를 접고 조그마한 자동차 정비 공장을 차립니다. 자동차 전혀 몰랐어요. 왜? 그래서 처음에 차린 자동차 정비 공장이 아도니스 자동차 정비 공장이에요. 그래서 누가 잘 안 맡기지, 잘 모르니까. 그때는 외제차를 맡으면 이 사람들이 실제 자기가 정비한 게 아니고 외제차를 원산지인 독일로 보냅니다. 독일로 배에 실어서 보내면 독일에서 그걸 고쳐가지고 다시 와서 자기가 고친 것처럼 이렇게 납품을 해주면 엄청난 돈을 받았던 거죠. 그것만 해도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물품을 요청하면 부품이 와서 갈아주는 거였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동차를 맡으면 6개월 만에 고쳐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동차를 맡아서 한 3개월 동안 매일 자동차를 뜯었다 붙였다 하면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박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요걸 고쳐야 되는구나, 이걸 고쳐야 되는구나 하면서 6개월 걸릴 걸 4개월 만에 고쳐서 줍니다. 빠르니까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아도니스 정비 공장으로 자동차를 정비하러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자동차 정비 공장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됐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 정비 공장에 수없이 많은 외제차가 쌓여 있는 그 공장이 불에 다 타버립니다. 오늘날처럼 보험이 있어서 보험에서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자동차 정비 공장을 다 팔고 땅을 다 팔고 그동안 벌은 돈을 다 해도 자동차를 보상해 줄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 불안하지 않고, 왜 그랬죠? 실패가 아니라 단순히 시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거듭 발전한 끝에 현대자동차를 만들고 위포 조선을 세우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을 세우는 이런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이 사람의 사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1952년 6.25가 한창인 시절에 그때 6.25 참전했던 유엔국 사절단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지에 참배를 하겠다. 그러니 이 유엔군 묘지가 겨울이면 우리나라는 뭐 잔디밭이랄 게 없잖아요. 그냥 노랗고 여기저기 파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파란 잔디를 심어달라는 유엔군의 그 공사 발주가 있었는데 누구도 이걸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정주영 명예회장이 덜컥 수주를 받습니다. 덜컥 수주를 받으니까 직원들이 난리 났죠. 이 겨울에 어디서 잔디를 구하란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방법이 있다. 정주영 명예회장은 김해평야에 널려있는 보리밭을 본 거예요. 보리는 겨울에 싹을 틔우니까. 그래서 이 보리밭에 보리를 사서 보리를 다 유엔 묘지에 옮기시고 그거를 잔디 깎는 기계로 깔끔하게 깎아버렸습니다.
보니까 파란 잔디가 다 덮여 있는 것처럼 변한 거죠. 그래서 유엔군 묘지를 잔디로 덮은 일화는 정주영 명예회장을 정부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맨 땅에서 자동차를 만든 현대자동차의 출발. 아까 아도니스 전기공장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기공장 한참 하고 있는데 당시 1967년인가 이때 이제 포드 자동차에서 대한민국에도 이제 그 산업화가 되면서 자동차 소요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동차 합작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정주영 명예회장이 전기공장을 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포드 자동차와 협상을 통해서 드디어 1967년도에 현대 자동차를 만들고 그의 제1호 자동차로 코치나 자동차를 포드와 합작해서 내놓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 자동차의 시발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소양강댐 서울의 지형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했죠. 당시 서울은 북한강과 남한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여름철, 홍수철, 장마철이 되면 지금의 저 압구정동, 도곡동, 논현동 이 강남 일에는 완전 미나리밖에 키울 수 없는 물구덩이였어요. 그래서 서울은 주로 어디가 발달됐냐면 다 강북 이북, 이북, 종로, 명동 이쪽이 중심가가 돼서 종로, 명동, 지금의 성북동 뭐 이런 쪽이 중심가가 돼서 발달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밑에는 도저히 건물을 질 수 있는 땅이 아니었고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날 이 홍수 조절을 위해서 정주영 명예회장을 불러서 임자가 소양강댐을 한번 막아봐라. 뭐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왔는데 대한민국이 소양강댐을 막는다고 그러니까 댐은 뭘로 막아요? 콘크리트를 통해서 막잖아요. 콘크리트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댐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콘크리트는 전량 일본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얍삽하게 콘크리트 가격을 10배를 올려버립니다. 도저히 대한민국 재정상 그 콘크리트를 사다가 소양강 댐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정주영 명예회장은 도저히 이 콘크리트는 안 된다. 그럼 뭘로 할까? 그래서 이 자갈과 흙을 섞은 별로 모래와 자갈을 이용해서 사력댐을 만들자 해서 오늘날의 소양강 댐이 탄생하게 됩니다. 소양강 댐 건설은 이거보다 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소양강 댐 건설을 임무를 받은 정주영 명예회장은 당일로 자기들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 재정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끌어모아서 지금부터 우리 회사가 은행 대출을 받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모으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묻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콘크리트 값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콘크리트는 도저히 우리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명예회장이 웃습니다. 웃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그 돈을 갖고 가서 압구정동의 땅을 다 사라. 시가의 10배를, 시세의 10배를 주고라도 다 사라. 예? 깜짝 놀라지만 어서 사라 그러니까 다 산 거예요. 왜? 소양강 댐이 막아지면 압구정동 땅이 범람한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압구정동의 현대 아파트, 현대 백화점, 뭐 그때 그 일원의 현대 붙은 땅들이 다 그때 정주영 명예회장이 구입한 땅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정도의 통찰력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조선소 건설의 신화. 우리나라는 뭐 조선소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큰 배 한 척도 없던데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또 조선소를 건설하라고 임무를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포항제철을 만들어서 이제 대한민국도 양질의 철을 생산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철을 생산하는데 대한민국 철을 누가 사주질 않아요. 그때 당시에 뭐 철강의 뭐 강국은 일본, 호주 뭐 이런 나라 걸 쓰지 한국의 철을 사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철을 어디다 소비를 해야 돼? 철을 소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배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래서 조선소를 지라 임무를 받고 이제 정주영 명예회장이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에 차관을 도입하려는데 아무도 허락을 안 합니다. 유럽으로 눈을 돌려서 영국의 버클 은행에 가서 차관 도입을 뭐
설득 끝에 우여곡절 끝에 도입 설득을 해서 승인을 받는데 영국은 외국의 차관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이 수출 보증 신용 기금의 승인을 맡아야 차관을 빌려줄 수 있어요. 은행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정말 더 큰 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매일 가서 수출 보증 신용 기금의 이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 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도저히 만나주질 않아요. 그러다가 몇 달을 기다린 그때 우여곡절 끝에 좀 들어오라 그러다 해라 한번 보자 봐야 제가 가겠다 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당신네 나라는 뭐 큰 배도 없을 뿐 아니라 뭐 능력이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우리가 돈을 빌려주냐. 그러니까 정주영 명예장이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돈 하나를 꺼냅니다. 500원짜리 종이돈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여기에 이 거북선을 가리키면서 당신네 나라에서는 철갑선 하나 만들지 못하고 나무로 목선을 만들었대요. 우리는 이미 5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들어서 일본의 수백 척의 배를 무찌른 경험이 있는 나라다. 왜 우리가 배를 만든 경험이 없고 능력이 없냐. 이걸 봐라. 그래서 영국의 수출 보증 신용 기금 이사장의 승인을 받고 차관을 빌려와서 조선소를 지면서 배까지 만드는 이런 신화로 기록한 조선소가 지금의 현대 위포 조선입니다. 유명한 대한민국 지도를 바꾼 서해안 간척 사업. 지금은 뭐 서해안 서산 A지구 B지구에서 간척해서 대한민국 지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이 서해안 간척 사업입니다. 이 배를 막아서 안쪽을 육지로 만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막는 과정에 파도는 계속 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한 70m 정도 남은 구간에서는 파도가 너무 세서 연결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자갈을 아무리 큰 바위를 갖다가 한꺼번에 붓고 해도 파도 한 마디면 다 쓸려 내려갔던 거죠. 그래서 도저히 못하고 있을 때 정주영 명예회장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폐 바지선을 가져다가 물에 가라앉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물길이 끊길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해서 막아버린 거죠. 이거는 지금도 세계가 알아주는 간척사회 물막이 공사의 기법으로 아예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기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황소떼 사건입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이 어릴 때 집을 나올 때 아버지가 소판돈 70원이 있었는데 그 돈을 훔쳐서 남한으로 돌아온 게 한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황소떼를 몰고 북한을 방문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그때 합의를 이뤄서 지금 보는 것처럼 트럭 100대에 황소 500마리를 끌고 1998년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이 정주영 명예회장이 끌고 왔던 트럭이 북한에서는 아주 거의 최신차로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의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주영 회장은 어록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스스로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나쁜 운이라는 건 없다.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외에 안 될 수 있다는 확률은 단 1%도 가지지 않았다. 정말 대단한 말이죠. 시련일 뿐이지 실패는 아니다. 고정관념이 사람을 멍청하게 만든다. 10배로 일하는 사람이 10배로 피곤해야 하는데 피곤해하고 권태로워하는 것은 오히려 게으름으로 호송세월을 하는 이들인 것을 보면 인간은 일을 해야 하고 일이야말로 신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유명한 말입니다. 어이 이봐 해보긴 해봤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는 스타트 분석을 통한 미래 비전서 작성하기 과제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작성해서 블랙보드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리더십
행동 위험 이론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o do is to be. 무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롭게 무언가를 해야 된다. 무언가 되기 위해서는 to do is to be. 무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새롭게 해야만 한다. 한번 새겨보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한 주간 건강한 모습으로 지냈다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